지하철 객체에 들어선 순간 지영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객차 안에 그녀가 작년에 장례까지 치른 남편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지영은 그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지만 곧 얼어붙고 말았다. 그가 한 행동을 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 전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흘렀다. 4번의 계절이 각각의 고통으로 그녀의 삶을 물들였다. 겨울은 마비된 듯한 침묵, 봄은 아픈 각성, 여름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 가을은 낙엽처럼 쓰러져가는 슬픔으로 그녀의 영혼과 가장 잘 어울렸다. 지영은 남편 현우를 잃은 후 그저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살아간다기보다는 그저 존재했다. 그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고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를 구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사진도 없었고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자신을 그림자처럼 살게 했다.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이면 지하철을 탔다. 회사에서 집까지 안전한 껍질 속으로 돌아가는 그녀만의 일과였다. 보통은 책을 읽거나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두운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오늘도 그런 평범한 날이었다. 일주일간의 피로가 쌓여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열차가 출발하며 툭 하고 흔들렸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를 보았다. 맞은편 문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남자. 키가 크고 어두운 머리카락, 예전처럼 단호한 눈빛,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지어내던 그 인맥까지도. 현우였다. 그녀의 남편, 죽은 줄 알았던 바로 그 사람. 지영은 얼어붙었다. 마치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로 피가 몰려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환각이다. 상실의 고통이 만들어낸 착각. 하지만 그는 거기 있었다. 생생하게, 실제로.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환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과거에서 되살아난 유령처럼 현실 속에 존재했다. 지영은 숨을 급히 들이켰고 손은 떨렸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무엇이라도 다를 점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틀림없었다. 현우였다. 그녀의 남편. 그녀가 장례까지 치른 그 남자. 열차가 역에 도착했고 그는 내렸다. 지영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뒤따랐다. 그녀는 생각하지도 분석하지도 않았다. 본능만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헤쳐나갔다. 지영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마치 스토커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는 조용한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다시 넓은 거리로 나왔다. 거기엔 가게들과 카페가 늘어서 있었다. 지영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갔다. 그녀의 심장은 철창 속 새처럼 요동쳤다. 마침내 그는 현대식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담장이 있고 입구에는 경비가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했고 경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들여보냈다. 지영은 입구 앞에서 멈춰 섰다. 더 가까이 갈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한 건물의 입구로 걸어가 문 앞에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열쇠를 꺼내 들었고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젊고 아름다우며 긴 금발의 머리를 가진 여자. 그녀는 웃었고 그는 그 여자를 껴안았다. 그 뒤로 어린아이가 튀어나왔다. 아빠에게 달려가자
그는 아이를 안고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렸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지영은 뒤로 물러났다. 마치 누군가에게 정통으로 한 대 얻어맞은 듯 그녀는 그 광경을 낯선 영화 장면처럼 바라보았다. 행복한 가족, 자신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풍경,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는 살아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꾸며낸 것이었다. 모두를 속였다. 자신도 세상도. 지영은 돌아섰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단지 그 진실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 진실은 그녀를 짓누르는 바위처럼 무거웠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만이 메아리 쳤다. 왜? 가까운 지하철역에 도착한 그녀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다.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준호. 그녀는 속삭였다. 도움이 필요해. 준호는 그녀의 오랜 친구였다. 어릴 때부터 함께했고 지금은 형사로 일하고 있었다. 현우의 죽음을 조사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지영은 그를 믿었다. 그가 이 악몽 같은 진실을 밝혀줄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영?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즉시 반응했다. 나 현우를 봤어. 그녀는 말했다. 그는 살아있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그의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확실해? 마침내 그는 물었다. 확실해. 내 두 눈으로 봤어. 그는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세상에. 준호는 숨죽이며 말했다. 바로 갈게. 모든 걸 이야기해줘. 지영은 지하철 벤치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속이 텅 빈 듯한 기분이었다.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진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준호가 도착하자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다. 지영은 안도감과 함께 마음속 어딘가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울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말없이 한 곳만 응시했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지영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느낀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묵묵히 들었다.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그녀가 해야 할 것은 말하는 것, 쏟아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난 이해할 수 없어. 지영은 말을 마치며 말했다. 왜? 왜 그가 그런 짓을 한 거지? 우리가 알아낼 거야. 준호는 대답했다. 끝까지 파헤쳐보자. 내가 약속할게.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지영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사건 당시의 자료들이 보관된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지영은 준호가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과 사고 현장의 사진, 진술서들을 하나하나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과거의 악몽을 다시 되새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여기 봐. 준호가 말했다. 신원 확인 절차가 간접적으로 진행됐어. 시신이 심하게 손상돼 있었고 넌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그땐 나를 들여보내지 않았어. 너무 충격일 거라면서.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긴 했는데 정확히 뭔지도 기억나지 않아. 이상하네. 준호는 문서를 뚫어지게 보며 중얼거렸다. 보통 이런 경우
유가족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그는 돋보기를 꺼내 그녀의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 서명 내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 지영은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한기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이야? 준호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졌다. 그는 사망진단서, 보험서류, 보상금 지급 관련 문서들을 확인했다. 모두 지나치게 빠르게 처리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서에 그녀의 실제 서명이 없었다. 여기 뭔가 이상해. 너무 매끄럽게 마무리됐어. 누군가가 이 사건을 빨리 덮고 싶었던 게 분명해. 지영은 그때 보험사와의 서류 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사소한 불일치를 떠올렸다. 흐릿한 문구들,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던 항목들. 하지만 그 당시 그녀는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깊이 생각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너무 망가져 있었어. 누가 내 앞에 종이를 내밀면 그냥 서명했어. 나를 도우려는 줄 알았거든. 그런 점을 노린 거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네 슬픔과 무방비함을 이용했어. 하지만 이제 바로 잡을 수 있어. 그는 곧바로 지하철 C22 영상을 요청했다. 지영이 본 남자가 정말 현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보험세도 공문을 보내 보상금 지급 관련 서류 사본을 요청했다. 준호는 경찰서로 돌아오며 손에 든 정보들이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다. 그의 예감이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은 안도감이 아닌 더 큰 중압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바로 CCTV 감시실로 향했다. 자, 우리 유령이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보자. 중얼거리며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지영이 말한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자 화면에 수많은 승객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도 있었다. 낯설지 않은 실루엣, 바로 현우였다. 그는 유령이 아니었다. 지영의 상상 속 환영도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진짜 사람이었다. 준호는 여러 번 영상을 반복하며 얼굴을 확대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얼굴은 약간 수척해졌고 눈빛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현우였다. 이 자식. 준호는 욕설을 내뱉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지영만 속인 게 아니라 국가까지 속였어. 그는 영상에서 몇 개의 장면을 캡처해 출력했다. 그리고 곧장 상관에게 향했다. 상관은 그의 보고를 듣고 사진을 확인하며 눈썹을 찌푸렸다. 어떻게 생각하지, 준호? 대규모 보험 사기입니다. 죽음을 위조하고 보상금을 받았어요.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상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해. 필요한 인력 다 투입해도 좋아. 조심해. 이런 건 보통 조용히 끝나지 않거든.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준호는 우선 지영에게 지급된 보험금 관련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답변이 도착했다. 사건은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지영에게는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서류들을 살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보험금 신청서에 적힌 지영의 서명은 그녀의 필체와 전혀 달랐다.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휘갈겨 쓴 글씨였다. 너무 확신에 차 있었고 너무도 낯설었다. 그는 이전에 확보한 지영의 서명 샘플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서명은 위조된 것이었다. 좋아, 이제 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야. 그는 혼잣말하며 사건 기록을 작성했다. 한편 그는 동료들에게 부탁해 지하철 CCTV에 찍힌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원 조회를 시작한 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가 서민재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우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 민재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준호는 곧장 그 주소로 향했다. 단지는 다른 평범한 아파트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건 젊은 여자였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자신을 소개했다. 경찰입니다. 서민재 씨를 만나야 합니다.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물었다. 민재 씨는 지금 회사에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서요. 꼭 본인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본인과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몇 시쯤 귀가하시나요? 보통 저녁 7시쯤 돌아오세요. 좋습니다.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넨 뒤 조용히 돌아섰다. 경찰서로 돌아온 준호는 서민재라는 이름으로 된 모든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인생. 그의 서류에는 그가 웹디자인 관련 회사에 영업 담당으로 일하고 있으며 아내를 사고로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했다.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준호는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서민재 명의로 등록된 재산 내역을 조회했고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발견했다. 아파트 한 채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부동산 거래는 현우가 사망한 직후 정확히 몇 주 뒤에 체결된 것이었다. 그래, 결국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준호는 중얼거렸다. 미리 도망갈 둥지를 마련해둔 거지. 해질 무렵 준호는 다시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이번엔 멀리서 조용히 민재를 기다렸다. 저녁 7시가 조금 지나자 한 대의 차가 단지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 바로 현우, 아니 서민재였다. 그는 문을 닫고 몸을 정리하듯 옷깃을 매만지며 건물로 향했다. 준호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출입문 바로 앞에서 그는 민재를 불렀다. 현우 씨? 그는 놀라며 돌아섰다. 눈빛엔 순간적인 공포가 스쳤다. 잘못 보신 겁니다. 저는 서민재입니다. 시침이 떼지 마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문서 위조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현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준호가 한 발 빨랐다. 그는 손목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건 조사실에서 얘기합시다. 준호는 그를 순찰차로 데려가며 말했다. 아파트 안 창문 앞에 서 있던 여인, 민재의 새로운 연인. 수지는 경찰차에 태워져 가는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를 체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가 현우였다는 것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도. 그녀는 단지 그를 사랑했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미래를 꿈꿨을 뿐이었다. 며칠 후 수지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소환되었다. 그녀는 국선 변호사의 동행 아래 조사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울음으로 붉게 부어 있었다. 아이를 맡기고 온 그녀는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맞이했다. 그녀도 피해자라는 것을,
그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수진 씨,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진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민재 씨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과거에 대해 무슨 말을 했나요? 수진은 더듬더듬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민재를 몇 년 전 자신이 일하던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내를 사고로 잃었다고 말했고 홀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에 그녀는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 처음엔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웹디자이너라고 말했고 실제로 몇몇 작업물도 보여주었다. 수진에게 그는 성실하고 다정하며 아이에게도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가 과거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진 않았나요? 준호가 물었다. 네, 거의 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냥 묻어두자고 했죠.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했어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수첩에 메모를 남겼다. 그는 그녀가 진심으로 몰랐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 누군가의 거짓말 위에 세운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을 그녀는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즈음 지영도 경찰서로 와서 공식 진술을 남겼다. 그녀는 준호의 사무실에 앉아 회색빛 도시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그녀 안에는 이상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충격, 안도감,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 지영 씨, 괜찮으세요? 준호는 그녀의 멍한 시선을 눈치채고 물었다. 이상한 기분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럴 수 있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영은 긴 한숨을 쉬었다.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노인지 상처인지. 아마 다 혼합된 감정이겠죠. 하지만 제일 큰 건 안도예요. 너무 오랫동안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어요. 이젠 명확해졌어요. 준호는 그녀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현우, 아니 민재의 체포와 수진의 진술, 확보된 증거들. 그는 지영에게 민재의 새로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 지영은 그 사진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는 현재 사기, 문서 위조, 서명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준호는 설명했다. 형량도 꽤 클 겁니다.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돈 때문이에요, 지영씨.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어요. 사업도 무너지고 있었고 그에겐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던 거죠. 현우는 구치소의 좁은 방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고 무너져 있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세운 인생이 이제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지영의 삶을 망가뜨렸고 수진과 아이에게도 거짓된 삶을 안겨주었다. 감옥에서의 삶이 두려웠지만
어쩌면 가장 두려운 건 그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교도관이 말했다. 변호사 면회다. 변호실에는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말쑥한 정장을 입은 그는 민재에게 자리에 앉으라 손짓했다. 사건 자료는 모두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혐의가 중합니다. 하지만 감형의 여지는 있습니다. 현우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더 이상 무엇도 기대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과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그는 변호사의 말을 끊고 물었다. 수진 씨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우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지를 그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는 속삭였다.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지영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마음의 깊은 바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거짓은 밝혀졌고 진실은 드러났으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지영은 깜짝 놀라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부은 채였다. 품에는 조용히 잠든 아이를 안고 있었다. 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조용히 문을 열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거실로 향했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아이는 여전히 천사처럼 자고 있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지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 사람에게 속은 거니까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목소리가 울먹이며 나왔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 그를 믿었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걸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 역시 그를 사랑했고 전부를 믿었죠. 그래서 우린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슬픔 속에 잠긴 채. 그러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지영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럼 저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은 절박하게 물었다.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지영은 깊게 숨을 쉬었다. 그녀 역시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서로 도와가면서.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약한,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였다. 감사해요. 정말로. 지영은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두 여인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같은 고통을 공유한 사람들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의 거짓이 두 사람의 삶을 산산이 부셨지만 바로 그 파편 위에서 두 사람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용기를 품고 있었다. 며칠 후 지영은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녀의 피해가 정식으로 인정되었고 위조된 서류로 처리된 보험금은 다시 그녀에게 반환되었다. 꽤 많은 액수였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바라보았지만
그 어떤 만족감도 느낄 수 없었다. 그건 단지 숫자였을 뿐. 그 돈은 수년간의 기만, 찢긴 마음, 무너진 신뢰의 대가였다.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그녀가 흘린 눈물과 잃어버린 시간을 환산할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영 씨, 돈은 받았어요? 응, 오늘 입금됐어.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 있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거요.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법정에 서서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의 초라한 얼굴, 변명으로 가득 찬 말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준호,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정말 괜찮겠어요. 그가 어떤 벌을 받든 더 이상 내 시간이 그에게 낭비되길 원하지 않아. 나는 그를 놓아줄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당신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고마워, 준호. 정말로. 이번 일 아니었으면 아마 난 아직도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 있었을 거야. 구치소의 좁은 방 안에서 현우는 홀로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감옥 생활은 그에게 익숙해질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들을 떠올렸다. 가족, 자유, 신뢰. 무엇보다도 두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 수지는 더 이상 면회를 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거짓 위에 서 있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실망, 고통, 분노가 가득했던 마지막 눈빛을. 그리고 그 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나를 속이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말들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베어갔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그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느 저녁 지영은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현대미술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준호였다. 지영 씨, 법정에 나서고 싶지 않다고 했던 거 기억해요. 응, 무슨 일이야? 현우, 아니, 민재에게 형이 선고됐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조용했다. 몇 년인데? 징역 6년.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고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았다. 그녀는 그가 벌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랐을 뿐이었다. 고마워, 준호. 알려줘서.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지영씨. 당신은 자유예요.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어깨 위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서야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과거에서, 분노에서, 상실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거짓된 존재에서 그녀는 현우를 용서했다. 그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용서는 그의 잘못을 잊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힘으로 또 수진이라는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상처를 아는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거짓과 고통의 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 후 수진과 다시 만난 지영은 조용히 말했다. 우린 둘 다 속았고 둘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 위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이해와 연대의 씨앗이었다. 그들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진실 위에 세워질 삶을 향해